김관진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할 말이 많아지죠. 일단 김관진이 석방된 이유가 뭐예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항변이나 소명 등의 내용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구속을 왜 했대요, 처음에? 같은 법원의 판단이 다른 거죠. 예. 일단. 판사가 다른가 본데. 이거 11일 동안 뭐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갑자기 큰 병이 뭐 생겼다거나 뭐 어디 부러졌다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뭐 집안에 누군가 크게 아프다거나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럴 거면 구속을 왜 했냐고 처음에. 발가락을 찧었나 봐. 그러니까 처음에 구속영장 발부할 때 영장 판사가 따로 있고 예. 내가 봤을 땐 굉장히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인 게 영장 발부는 했어요.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게 있잖아요. 구속적부심이라는 걸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구속적부심 판사가 어느 정도 누구라는 것까지 예상된 그거라고 예. 봐요. 이게 딱 설계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보통 구속적부심에는 변호사들이 말린대요. 왜냐면은 구속적부심 괜히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괘씸죄에 찍히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 자체를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구속적부심 신청 자체가. 네. 당신 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괘씸죄까지 눈에 안 보이게 찍혀버리기 때문에 신청해달라고 변호사한테 이렇게 막 요구해도 변호사가 말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김관진의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는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예요. 그리고 김관진을 풀어준 판사는 같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형사합의 51부. 와, 51부면 도대체 몇 부까지 있는 거야?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신광열의 남다른 스펙. 그게 문제는 아니고 우연이라고 봐야 돼요? 뭐라고 이게 문제는 이건 문제인데. 우연히 겹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너무 겹치는 거야. 그 누구랑? 우병우랑. 우병우가 계속해서 빠져나갔던 부분이 뭔가 미심쩍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국정원뿐만 아니라 사법부나 이런 데도 분명히 김기춘, 우병우 라인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신광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출생이 똑같습니다. 출생지, 경북 봉화. 그다음 학력도 같죠. 서울대 법대. 그다음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우병우가 워낙에 일찍 사법고시를 패스했기 때문에 네. 선배인데 보통 사람들보다도 2년 일찍 학교에 입학했다잖아요. 사법연수원 동기인 거 맞고요.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김관진의 범행은 이명박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적폐들은 그렇게 한 뭉텅이로 묶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광열 이 사람이 뭐 우병우한테 사주를 받아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성향을 가진 판사인 것은 분명히 보인다라는. 예. 우병우가 뭐 박근혜 시절에 503호 시절에는 503호의 총애를 받은 건지 503호를 총애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권력의 핵심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504호 예정인 사람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제가 의심하는 바는 너무 이거는 우병우 쪽에 관계된 거는 무조건 빠져주는 그 현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서 이걸 우병우를 통해서 뭔가가 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명박이 사실은 이제 지금 이게 이명박을 수사할 수 있는 커다란 하나의 고리가 지금 깨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풀려나면서 얘네들이 신광열 판사가 얘기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이 정도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고요. 자기 밑에 있었던 실행범들이 다 구속돼서 지금 재판 중이고요. 처벌받았고 재판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명령권자인 자기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빠져나가면 이거는 증거인멸하기 너무 쉬워요. 이 사람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슈퍼마켓에 있는 번개탄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미세먼지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자꾸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혹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검찰하고 법원하고의 갈등이 지금 극에 달한 상태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는 해.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의도적으로는 보면 그렇죠. 그래요. 예.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우리는 개혁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필요성 때문이라도. 의도가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시각은 대법원장 바뀌면 다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대법원이나 또는 법원 자체는 어마어마한 개혁을 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법원에 대해서는 뭐 개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무풍지대처럼 이렇게 예. 돼버린 이런 부분인데 예전 같으면 대부분 다 정치인들은 무슨 법원에서 뭔가 판결이 나오면 법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뭐 건드리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 저는 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법부까지도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가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결정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어떤 불만 사항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법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판사 다르고 저 판사 다른 이런 식으로 내놓기 시작하면 검찰이 공소 제기하거나 뭐 등등의 모든 것을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법원을 어떻게 믿어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개의 판결을 내놓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국민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 사법부는 참 건드리기 미묘한 존재라 공수처가 발족한 이후에 사법부는 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뭔가 건드릴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아요. 검찰이 사실 그 사법부를 건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권 분립된 상태에서의 판결을 담당하는 판결을 중심으로 담당을 하는 사법부를 건드린다는 거는 검찰도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거나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법부에 의해서 안티를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재판을 받을 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이 검사들이 지금 그 칼을 갈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칼을 가냐 하면 첫 번째가 국정원과 연관된 부분들을 먼저 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파서 분명히 이거는 사법부 적폐를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조용히 했으면 아마 내년 이후에 마지막으로 아마 사법부 적폐에 손을 댈 것 같은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준동을 하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아마 그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검찰이 하고자 해서도 아니고요. 이거는 국민 감정이, 법 감정이, 국민들의 감정이 이거는 그냥 봐넘길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김관진 구속 이후에 달라진 상황이 없고 예.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석방을 해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가 이제 그 검찰의 공식 반응이고 이 사건이 생각보다 좀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김관진이 구속되고 그 상태에서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이명박의 소환 날짜만 내부적으로 이거 준비하고 있는 그러면 상황. 예. 근데 김관진 자체가 이렇게 풀려나 버리기 시작하면 이명박에 대한 조사가 스텝이 꼬여요. 꼬이죠. 예. 검찰이 좀 강력하게 나가려 그러면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태로 똑같은 내용으로는 못하니까 저번에 우리가 국정농단 때 많이 봤잖아요. 추가적으로 뭔가 들어올 게 있으면 그 요건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추가영장 청구했는데 또 풀려나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애써 그걸 담담한 척하지만 마치 이명박 그 시절의 사이버사라든지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좌초?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나 이런 게 굉장히 신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요. 검찰이 뭡니까? 검찰은 범죄자들을 재판부에 재판해 주세요라고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이 뭐 조사하고 수사하고 하지만 재판부에 재판해 주세요 하고 이 사람이 범죄자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끝까지 강력하게 우기는 게 검사거든요. 검찰이거든요. 이런 검찰이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구속영장이에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렇게 도중에 풀려나거나 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검찰의 존립 이유마저 이 검사들 지금 굉장히 아플 거예요. 본인들의 검사로서의 존립 이유마저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구속영장의 건이 아니고 재판부, 사법부로부터 검찰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플 겁니다, 검찰이. 이명박을 제외하고는 가장 코어였거든요. 네. 마치 원세훈을 풀어주는 거나 똑같은 정도예요. 맞아요. 예, 1인지와 만인지상인데, 네. 예.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확실히 느끼는 거네요. 역사는 반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면교사.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진짜 이제는 여의도와 서초동으로 이렇게 가서 촛불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도예요.
사실 웬만한 증거들은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번에 이렇게 판단한 판사가 우병우랑 어떤 지인이기 때문에 우병우라는 이름이 떠올라서 우병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만 김관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이 군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정치 조직의 그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사실 김관진이 구속되면서 변호사들이나 이게 민주사회 변호사 민변에서 그 기대했던 거는 제보였어요. 김관진이 구속됨으로써 그동안 김관진을 중심으로 했던 눈에 사조직에 충성했던 사람들의 그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직접적인 제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었는데 김관진이 구속됨으로써 그런데 김관진 주변에 있던 그 다른 세력들이 또 입막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김관진만 하나 죽으면 됐지 다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입막음 했던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요번에 이런 그 다시 석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법알못의 입장에서 오늘 뉴스를 보면 법알못 좋은 편이에요. 전병헌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김관진은 풀렸단 말이에요. 김관진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중에 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을 경우에 검찰이 타격을 입는다. 그런데 김관진은 지금 확실한 증거 같은 것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나온 게 김관진이 1일 보고서에 나온 거에 V자로 체크를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과연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지시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자기가 V를 체크했고 자기 보고서에다가 보고를 받은 건데 그렇게까지 봐주면서 전병헌은 왜 제3자 뇌물죄니 뭐 전병헌은 똑같이 무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네. 법이라는 게 그래요. 새가 날아든다의 민정수석 유병정 님도 인정하시겠지만 같은 법 조항을 놓고도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 법 조항은 세밀할수록 좋아요. 네.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돼. 예, 맞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문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판사 자체가 정치화되면 안 돼요. 언론인도 마찬가지.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국회는 정파적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언론이나 법원 같은 데는 정치색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누구나 이쪽 사람이 말하는 거, 판결 내리는 거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은 어느 쪽도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 저는 김명수 대법원 참 믿거든요. 완전 파격 인사에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푸른나무님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한마디만 거기 뭐 네. 첨언 좀 하겠습니다. 전병헌 수석 구속한 건은요. 요건 명확하게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검사와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정치인 수사고 정치인 범죄고 요건 정치적인 사안이야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김관진 건은요.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고 요건 법률적인 문제야. 법률의 조항의 문제야라고 그리고 증거 능력을 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양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판사도. 그러니까 일관되게 움직여야 돼요. 정치인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 조항으로 따져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법 조항으로 따져야 돼요. 그게 판사의 역할이고 검사의 역할인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전병헌 수석관은 검사와 판사가 모두 공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 그 정치적인 부분들이 너무 개입되는 느낌. 그러니까 판사는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설명하진 않죠. 근데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 정치적이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